사라예보 사건을 빌미로 갑자기 상이 커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르비아를 상대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 우리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또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도 결국 전쟁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러면 또 독일 서쪽에 있는 프랑스가 우리 그 러시아와 프랑스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결국 독일에게 또 선전포고를 했고요. 그래서 독일이 또 계획에 따라서 벨기에를 공격하니까 이때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중립국가였던 이 벨기에를 건드리는 독일은 가만둘 수 없다고 하면서 영국이 프랑스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우르르르 스르르르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건을 보면 6월 28일에 암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각국의 총동원 러시와 선전포고로 가는 거는 거의 한 달의 간격이 있었어요. 진짜 7월 말에 갑자기 에스컬레이트 돼갖고 이게 전쟁으로 빵 터져버리면서 정말 이거의 역사가들의 어마어마한 연구 주제가 됐죠. 7월 위기가 왜 전쟁으로 터졌는지. 교수님, 저는 러시아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진짜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는 예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은 진짜 명령을 잘 듣는구나. 그냥 나가서 싸워. 그러면 아들 3명 있는 집에 첫째 나가 싸워. 전사했습니다. 그래? 둘째 나가서 싸워. 전사했습니다. 셋째 나가서 싸워. 그냥 나가서 죽든 말든 명령을 하면 무조건 나가는구나. 러시아 국민들은 말을 엄청 잘 듣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러시아 국민들 말 되게 안 듣는 것도 있네. 뭐 이 청명이나 저항의식도 꽤나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러시아 국민들도 야 이거 왕 별론데 그럼 바꾸자. 그럼 막 반란도 일으키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 그만큼 이게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을수록 더 이제 튀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리케이드가 쳐서 전제적 타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또 하나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란 것이 전쟁을 신이 민중에게 내리는 형벌로 여깁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그 운명론, 더 쉽게 말하면 팔자소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우리한테는 불행이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생관이라는 게 종교에서 나온 겁니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관과 아니면 역사적 경험이 그러니까 뒤섞여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러시아 국민이라고 해서 전쟁을 뭐 반기지는 않았겠지만 동원 명령이 내리고 징집 명령이 내렸을 때 이것은 신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또한 러시아 정부도 교회에서 이 전쟁을 이제 성스러운 전쟁으로 규정을 해주면 교도로서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 러시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하게 어떤 강력한 애국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교 전쟁으로 본다면 이교도로부터 올바른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순박한 농민들도 너도나도 싸우게 그래서 되는. 그렇게 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곳에 거부감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저는 뭔가 러시아 보통 일반 국민들이 농촌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땅에 대한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자기 운명을 그냥 자연에 뭔가 맡겨놓고 약간 받아들이는 게 강해서 그런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현실 수능과 아니면 체제 타파적인 면이 정말로 섞여 있는 아주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서로가 상반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콜라이 2세의 서명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교정국 정부가 특히 러시아가 전쟁에 뛰어든 것은 사실은 국제관계도 있지만 국내 내부의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그 외부로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것은 사실은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당시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의 그 지배계급이 이들을 그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아주 절절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만한 필요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전쟁에 뛰어들기를 주저주저 하는 상황에서 왜 그럼 결국은 전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각국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10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린 상황이었고 계속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실제로 몰랐을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확실히. 그것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네. 낙관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부 국민들은 물론 공포에 떨면서 주저주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아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 한번 해보자는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다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에 반대하는 거의 뭐랄까 유일한 어떤 정치 세력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아마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지배계급 간의 싸움일 텐데 왜 우리 그 민중의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어내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선언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일부 정치 세력에 국한된 문제였고 또 그런 식으로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가장 높이 외쳤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주의자이자 지식인이었던 장저레스 같은 경우는 결국 프랑스 애국 청년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겠다,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각국의 사회주의자들, 국회의원들이 다 자국 정부의 전쟁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집단 최면이었죠. 예. 이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렇죠. 아돌프 히틀러가 당시에 그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오스트리아 비인의 영웅광장이라고 하는 수십만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 모자를 쓰고 환호하는 코스튬을 기른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예. 진짜. 이것은 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어떻게 말하면 사회 부정응자의 어떤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당시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이자 석학이었던 막스 베버마저도 저국의 전쟁 열기를 참여하면서 위수사령부로 가서 나 자원 입대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뭐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병사는 못 되고요. 대신에 군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 대중의 정서라든지 시대의 분위기가 결국 예술가들의 어떤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문건이 바로 미래주의 기초와 미래주의 선언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전쟁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전쟁은 총탄의 포화와 대포의 폭음, 사격 뒤에 오는 휴식, 향기와 썩는 내가 나는 냄새들을 합하여 하나의 교향곡을 이뤄내기 마련이다. 여기서 없는 게 피와 죽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싸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공격성이 없는 작품은 걸작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한 위생인 전쟁과 군국주의를 찬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완전히 그 전쟁광이라는 평가를 들을 텐데. 이 사람 이게 뭐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상당히 그 호전적인 전쟁을 찬미하는 이런 정서가 이 사람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단의 순간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권력자들로 하여금 전쟁을 결심하게 만든 어떤 궁극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흐름은 결국 전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전쟁을 낭만화하고 전쟁을 찬미하는 당대 대중 지식인들의 정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지가 7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평화가 100년 정도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나왔습니다. 수천 년이 나왔는데도 반복됩니다. 제발 역전다방 많이들 보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우리는 그러지 마시죠. 자, 또 다른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왜 MZ세대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름이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았어. 웃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었대잖아. 뭔가 어디로 나가고 싶고. 흠뻑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이게 아이돌을 좀 아셔야지 얘기를 할 텐데. 관심을 가져봐.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당시에도 있었대요. 특히 독일이 원래 좀 날씨가 좀 우중충한가 봐요. 그런 날이 많죠. 근데 1914년 여름은 유독 해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달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녁 공기도 청명하고 낮에도 나오고 상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 그런 거네요.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누가 하나 맥주 한 잔 마시고 필 받아서 단상 올라가서 멋진 연설 한번 하면 주변에서 박수 치고 환호를 하는 다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날씨마저 이 전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돌죠.
말 그대로 폭주하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비렐름 2세가 정신을 차린 걸까요? 최후의 순간에는 급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막상 전쟁의 불씨가 확 당겨주려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의 군주들이 다 혈연 관계로 끈끈이 엮여 있는데 야 이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른 군주들에게도 야 우리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참아보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영국 왕으로부터 뭐 편지 같은 거 하나 받았잖아요. 프랑스 공격 안 하면 우리도 안 들어갈게 뭐 이런 거. 너네가 선만 안 넘으면은 제발 선 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선을 갖다가 너무 지금 낮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본격적인 도화선이 불붙게 된 것은 바로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먼저 선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동안 저희가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슐리펜 계획과 17호 계획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전쟁을 시동을 걸지 뻔히 아는 상황이다 보니 군부 입장에선 쟤들 2, 3주 내에 우리 전선 딱 국경 앞에 도달할 텐데 며칠 더 미적미적대다가는 원래 우리 세워놨던 시간차 공격 계획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얻어맞겠는걸? 앉아서 당한다. 네. 이것이 이 유명한 철도 시간표 전쟁 이론의 이 맥락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동원령의 버튼을 누르면 따다다다다다 다른 나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서 얘기해드린 전쟁 계획이 너무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 심지어 뭐 일 단위로 쪼개지고 뭐 시간 단위로 막 쪼개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철도 교통이 있었어요. 지금 저 자료화면에 보시는 게 독일의 철도망인데요. 독일의 저렇게 주요 대도시를 잇는 간선 철도망을 통해서 착착착 전선으로 갈 시간표가 이미 다 짜여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사실 1차 대전 때 철도 시간표나 이런 거는 자료가 다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보불전쟁 때 철도 계획표는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고 왔는데요. 저게 그 1870년도에 독일의 각지에서 저 서부전선으로 향하는 철도 시간표가 빽빽하게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베를린에서 출발한 열차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부대를 태우고 그다음 쭉 이동을 해가서 중간에 카셀, 프랑크푸르트, 코블렌츠를 거쳐서 그다음에 몇 시에 트리어에 도착한다. 이런 게 지금 다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량이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하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에는 여기에 몇 명이 모이고 이게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내려주고 그 기차는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향해갖고 거기서 다시 어느 부대에 실어갖고 다 온다. 이게 다 잡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황제가 갑자기 아 이거 안 되겠어. 그만 취소하면은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의 뜻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할 건데 하면은 다시 가동을 하려면은 이게 다 엉켜갖고 족쇄가 돼버린 거죠.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저게 독일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있고.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렐름 2세가 몰트케한테 병력을 프랑스로 보낼 게 아니라 동쪽으로 옮겨주세요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이거 문서만 정리하는데 1년 걸립니다. 뭐 그런 게 그냥 진짜 그런 거네요. 진짜 막 복잡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특히 외교사 같은 거 전공하시는 분들 뭐 AJP 테일러의 뭐 철도 시간표 전쟁이라는 책도 있듯이 맞아요. 네. 이런 식의 빡빡한 전쟁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평화를 향한 브레이크를 못 밟게 만들었다는 게 꽤 설득력 있는 이 학설로 계속 통용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핵전쟁 시뮬레이터 같은 이런 게임을 보면 왜 핵전쟁 시나리오를 발동시키면 안 되냐 하면 여기서 하나가 딱 출발하는 순간 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멸망. 근데 지금 저 철도표를 보니까 핵이라는 것과 철도라는 게 딱 치환이 될 뿐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보고서 핵전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게 됐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너무 계획이 유턴이 불가능할 정도로 빡빡하게 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핵전쟁은 이렇게 갔다간 진짜 공멸이다라고 해서 냉전 시대 핵전쟁 계획에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케네디가 소련과 핵전쟁을 어떻게 막기 위해서 계속 군부를 설득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제일 인용했던 책이 이제 8월의 포성이잖아요. 맞습니다. 8월의 포성이라는 책이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하기 싫어했는데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 이런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착착 되는 그 과정을 너무나 이제 교훈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제1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 프랑스 국경지대 전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보불전쟁 이후 40여 년간 작전 계획을 수정, 보완했던 독일과 프랑스. 당연히
계획대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동안 심중령님이 숱하게 강조해왔던 전쟁은 항상 우연과 마찰 요소가 작용해서 계획대로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갔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15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럼 이거는 상비군에다가 예비군까지 다 동원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1군이 있는데요. 독일 1군. 여기 사령관은 알렉산더 폰 클룩입니다. 1군 같은 경우는 병력이 32만이었어요. 그래서 최초 배치를 보면은 벨기에 국경과 라인강선에 이제 배치를 하면서 독일군의 가장 북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위 끝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례로 이제 2군이 있습니다. 2군도 26만의 엄청난 숫자였고 여기 사령관은 벨로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3군 같은 경우는 18만 정도 되고 사령관이 이제 하우젠 사령관인데 여기는 아르덴 숲 쪽에 이제 배치가 처음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1, 2, 3군이 독일군의 주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군대가 이제 벨기에 국경을 확 넘어가면서 이렇게 싹 돌아가는 군대. 특히 1군이 가장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제 해머 역할을 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4군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윌텐베르그 왕세자입니다. 그러니까 1, 2, 3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군 지휘관이 사령관이라면 통일은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왕국의 이제 왕세자 지휘를 하게 되는데 위치는 룩셈베르크 쪽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5군인데요. 5군도 왕세자입니다. 이건 비렐름 왕세자예요. 비렐름 2세의 아들입니다. 로렌이긴 한데 메츠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 로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위치를. 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4군과 5군이 사실상 독일군의 중앙입니다. 그렇죠. 합쳐서 40만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6군이 있습니다. 근데 6군의 이제 지휘관이 바이에른의 왕세자예요. 루프 헤이트 폰 바이에른입니다. 바이에른.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군대가 메츠 남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군이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그 남부 로렌 지방 이 지역입니다. 여길 딱 뚫고 가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바이에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요소들이 고려가 돼서 이쪽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공격의 난이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왕족들이 저기 지휘관에 서서 거드는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가장 난이도 높은 어려운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1, 2, 3군의 이 가장 최정의 주력 병력과 그래도 관록 있는 지휘관들을 배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상 숫자로만 따지면 뭐 한 1대2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부대의 힘, 파워라고 따지면 뭐 1대3, 1대4, 1대5 이상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강력한 부대가 우익을 담당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프랑스군 같은 경우는 약 100만에서 110만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서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쪽의 일군 같은 경우가 5개 군단이니까 병력이 20만에서 25만 정도가 되어 있고 위치가 알자스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주산맥 국경지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이 부대가 되게 중요한 게 딱 시작하면은 마인강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이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위에 2군이 있습니다. 위군은 이제 로렌 지역인데 사실 거기서도 메츠 남부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병력도 이제 5개 군단입니다. 그러면 아까 비슷하죠 1군하고 사이즈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3군이 있어요. 3군 같은 경우는 병력이 조금 적어요. 3개 군단입니다. 메스의 북쪽에 있는 프랑스 독일 국경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조금 힘적긴 한데 아마 이쪽으로 그래도 독일군 주력이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그 메츠 뒤쪽에 있는 요새를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 일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군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 3개 군단 14만 정도 되는 병력인데 이 역할이 되게 재밌는 게 전략 예비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군 뒤쪽에 있어요. 베르덩의 북부 쪽에 있고 벨기에 프랑스 국경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독일군이 뭔가 약한 지점에 이제 프랑스는 뚫고 올라가는 게 17계획이잖아요. 공격을 치고 올라갈 때 이제 그쪽으로 이 부대가 증원되는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계획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대가 이 4군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동 예비대군요. 네, 그렇죠. 전략 예비대 역할을 이제 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5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좌익이고 가장 북쪽에 있죠. 네. 지휘관 이름은 랑레자크 사령관. 5개 군단. 벨기에 프랑스 국경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벨 공세를 생각 안 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와일드 카드였던 것이 네. 그리고 사실 저 5군에서부터 왼쪽 북쪽으로는 영부대 옆까지 완전히 거의 텅 비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독일군이 진짜 벨기에를 침공하느냐 마느냐를 봐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침공한다면은 저 공백지대를
영국군이 와서 메꿔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있죠. 만약에 그 시나리오도 돌아가면은 영국군이 6개 사단을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 원정군은. 그래서 6개 사단으로 저쪽을 방어하고 준비해온 겁니다.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벨기에가 독일군이 침공할 것을 예상을 해서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요새화 시켰어요. 여기 뚫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소몰트키가 수정한 슬리펜게르그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는 네. 벨기에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많은 숫자가 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슐리펜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덜란드까지 다 간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몰트키는 네덜란드까지는 가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네덜란드 벨기에 항구 간다. 이용해야 돼. 사실 문제는 뭐냐면 네덜란드 밑으로 그다음에 이 벨기에 통로가 사실 이제 회랑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좀 지형을 좀 봐야 됩니다. 네덜란드 국경이 오히려 상당히 크고 벨기에 정면은 되게 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쪽은 아르덴느 고원, 삼림 빽빽한 길도 좁고 저는 삼림지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군이 빠져나가려면은 아헨에서부터 리에주, 남으로 이어지는 저 메즈강 통로, 그 협곡을 빨리 뚫어야 됩니다. 이 통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곳을 갖다가 2개 군이 1군과 2군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2군이 먼저 들어가서 통로를 열고 1군이 또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독일군이 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도 늦는다. 뭐 열흘 이상 걸릴 텐데 이래서는 이거 움직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갖고 독일군이 정규 상비 병력을 갖다가 아헨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6개 여단을 갖다가 아주 뭐 최정의 여단을 배치해 놓고서 우리가 선전포고하는 즉시 너네의 임무는 기병과 함께 쫙 벨기에로 침공을 해서 리에주를 먼저 장악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리에주는. 사실 이 회랑만 통과하면 회랑이라는 게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넓어지죠. 확 넓어지잖아요.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리에주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난 요새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회랑 쪽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수 있는 요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 회랑 들어오는 그 좁은 길목의 요새들이 계속 있는 거죠. 저 주변에 저렇게 요새들을 갖다가 촘촘하게 둘러서 박아놨습니다. 딱 진주 목걸이처럼 엮어놨는데 이게 입구 전부터 시작해서 뺑 두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 요새 하나하나가 뭘 노리고 있냐면은 저 리에주로 향한 여러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도로가 철도 앞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격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요새에서 막 공격을 퍼붓고 철도 열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역시 요새포가 상대해주는 이러다 보니까 저 요새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독일의 1군, 2군 거의 뭐 60만 대군이 여기 침공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뭐 독일 입장에서는 벨기에가 알아서 길을 열어주기를 원했었죠. 그렇죠. 그 말이 돼요, 그게. 네. 벨기에한테 설득도 해보고 우리가 뭐 프랑스를 이것저것 치러 갈 해봤는데. 테니 길을 내보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나는 프랑스를 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만 열어주면 돼. 그래서 이제 벨기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는 여기 안 된다. 벨기에 같은 경우도 총 한 4만 정도 병력을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벨기에군이 의지는 있는데 훈련이나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군대였었고 결정적으로 화력이 너무나 약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만성적인 무기 부족을 그렇죠. 했을 텐데. 네. 하지만 저 요새 자체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제가 저 요새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보셨어요, 많아갖고 직접? 저기? 지금은 제대로 온전히 안 남아있고 거의 폐허가 됐긴 했지만 제가 많이 한두 군데 깨져- 가봤어요. 깨져가지고. 네. 네. 저기는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하나하나의 요새들이 기하학적으로 쭉 들어간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저게 반은 지하에 있고 반은 요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사이에 밑에는 이제 식수 같은 것도 미리 담아놓고 장기 농성을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어마무시한 콘크리트로 저 철근 콘크리트로 저 위를 덮고 중간중간에 포탑들이 저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만 버티면 절대 못 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포탑 안에는 최대 15cm 정도 되는 이런 포들이 저 안에 저런 식으로 장갑 큐폴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 안에 들어간 것도 크루프포입니다. 프랑스 돈을 받아서 독일 대포를 사서 저기다 묻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완전히 뭐 거북이 등껍질처럼 저게 장갑 큐폴라가 돼 있기 때문에 각도가 안 나와서 밖에서 때려갖고 저걸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네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야습을 대비해서 저렇게 서치라이트 큐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길목을 막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장애물이에요. 특히 저 콘크리트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통 2m에서 2.5m였습니다. 와, 이건 뭐 핵방위 시설 같은 느낌이 있네. 네. 2m요?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 벽 자체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두꺼워서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정예 부대를 선발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6개 여단.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 임무 부대죠. 리에주를 함락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니면 도잖아요. 지금 이제 던졌어. 그러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들어가야지. 근데 사실 이 리에주 요새 공방전이 민간인 공격도 서슴지 않아요. 맞습니다. 포격이나 이런 것 통해서 잔인한 행동을 또 많이 하면서 여기 요새에서 저항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민간인들한테 어떤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주면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이제 그런 법도 시작을 했고 부대들이 요새를 공격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쉽게 뚫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어디의 영웅이요? 이 리에주 요새 독일 측의 영웅. 독일 측 영웅. 네, 이게 바로 루덴도르프입니다. 루덴도르프. 루덴도르프는 특이하게도 평민 출신의 고위 장교입니다. 거의 계급이 이제 장군까지 올라온 사람이죠. 입지전적 인물이네. 엄청난 노력을 했었고 사실 교육기관마다 뭐 수석과 차석을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독일 참모본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특수임무부대에 대해서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14여단 같은 경우가 전투를 하다가 여단장이 전사를 했어요. 여단장이요. 그러니까 루덴도르프가 어떻게 보면 지휘관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참모장교로서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던 그게 있어서 즉시 이럴 때 참모장교는 야전 지휘관의 지휘권을 인수해서 작전에 차질이 없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재빨리 행동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하게도 요새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지 않고 아까 원형 반영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뚫고 확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서 리에주 도시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령관이 르망 사령관인데 벨기에 쪽은 정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딱 뒷발 들고 가면서 항복하시오라고 하니까 사령관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루덴도르프가 뭘 하냐면 부대를 조금 선발을 해가지고 습격을 또 가요. 당연히 습격이 어떻겠어요? 실패했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의외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령관 입장에서 야, 안 그래도 지금 민간인들도 죽어나가고 포가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적이 내 코앞에 다가왔구나. 여기가 더 이상 리에주가 안전하지가 않다. 리에주 요새를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리에주 도시를 포기해서 퇴각하게 되는 방어사령관이 여기를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공격 3일 만에 안에 리에주 도시는 장악을 했어요. 뚫고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 요새들은 하나하나 남아서 철저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 결국에 아까 요새들이 뭘 감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요 교통로와 철도를 다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장악하지 않으면 진격이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 요새들은 이제 독일군 중포들이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베르타. 디케 베르타. 뚱뚱이 포. 네, 이거는 당연히 물론 계획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이 초전에 리에주를 빨리 장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독일은 디케 베르타 이전에는 공중 폭격도 했습니다. 뭘로? 비행선을 동원해서. 비행선. 세펠린 비행선의 첫 민간인 상대를 한 폭격이었어. 민간인 상대로. 네. 그래서 야간 리에주 폭격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도 이 요새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디케 베르타가 드디어 딱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슈코다 30.5cm 포까지 끌고 와서 쫙 배치를 하고 드디어 하나하나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에주에 도착한 이 특수여단이 도시는 먼저 함락을 시켰는데 저 요새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뚱뚱이 포가 들어와서 하나씩 병따개를 하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한 번 집중 포환할 때마다 저 2m의 무시무시한 콘크리트 벽도 뚫리는 거예요. 벙커버스터가 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16일까지 일주일 내로 저 견고한 리에주 요새가 결국에는 다 격파가 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에주 함락을 시키게 된 1등 공신 루덴도르프는 이 리에주의 영웅으로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 이제 벨기에의 주 병력이 엔트워프로 퇴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벨기에도 결국 이제 독일과 전쟁을 하는 순간 연합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총사령관인 조프르 입장에서는 벨기에군이 뒤로 퇴각해서 프랑스군의 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벨기에 총사령관이었던 알베르트 국왕 같은 경우는 조프르 의견 따라서 우리가 나무르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잘못하면 전황에 따라서 우리가 벨기에를 놔두고 프랑스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벨기에 북부의 가장 핵심 지역인 엔트워프 항을 우리가 뺏기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 입장에서는 총사령관 입장에서는 벨기에 군대가 연합작전을 하긴 하지만 우리 영토 안에서 항전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트워프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리에주가 뚫리면서 회랑을 확보했으니 이젠 착착착착
들어가서 저 넓은 리에주로 70만 명 이상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벨기에 통로는 확보가 됐거든요. 네네. 프랑스군은 이제 여기 얼마나 밀고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대군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이 공격을 시작하자 17계획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전쟁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독일이 공격한 다음 날 프랑스도 뭔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좀 볼 적이 가장 남쪽에 있던 알자스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탐색전을 사실 하거든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군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알자스에 있는 국경을 넘어서 독일에 있는 하나의 도시라도 장악을 한다면 프랑스의 사기를 엄청나게 엄청 올라가겠죠. 올려줄 수 있죠. 항상 꿈꾸는 게 뭐니까 알자스 로레를 해방시킨다. 회복한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6일 날 프랑스 7군단이 제한된 공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자스 남부에 이제 알자스 쪽이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밀루즈를 네, 밀루즈. 예, 점령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출격해오는 독일군에 퇴각을 하거든요. 퇴각해요? 바로 퇴각합니다. 그리고 알자스군이라는 새로운 군대가 또 편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공격해서 밀루즈를 다시 또 점령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더 관심을 어디 있냐면 그 북쪽에 있는 로렌이나 아니면 더 북쪽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독일군의 압박이 세지면서 조프르 입장에서도 유사시에 이제 예비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알자스는 독일군도 뭐 뜨뜻미지근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군대를 알자스군을 철수를 시켜서 예비대로서 뭔가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선은 좀 잠잠해지는 이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이제 로렌 지역 같은 경우인데 로렌 지역도 서전은 조우전 탐색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리에지오세가 함락되고 거의 얼마 안 되는 시점 8월 14일 정도에 프랑스 1군과 2군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핵심적인 군대들이죠. 여기에 이제 17계획에 따라서 로렌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누가 지키고 있었냐? 바이에른의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바이에른 왕세자가 누구랑 함께 싸우느냐? 7군과 함께 싸워요. 네. 사실 이들의 원래 임무는 뭡니까? 가만 앉아서 지키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오히려 프랑스군의 관심을 여기로 집중시킨다. 쏟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 그래서 프랑스군을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그 독일군 우익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격을 해요. 밀고 나가요? 네,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역시 바이에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 땅인 바이에른이 바이에른 지금 땅이. 공격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이에른 어깨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이 되게 중요한 게 소몰트케도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몰트케가 처음부터 내심 필리핀의 엄청난 그 일익 펀치에 약간 회의를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네. 잘만 하면 바이에른 왕자가 이끄는 6군과 7군이 이 지역을 뚫고 들어가면 우리의 이 군과 뭐가 돼? 양익포예요. 그런 희망하에 반격을 승인을 해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허용을 하게 되고 어차피 못 말릴 거라면 그렇죠.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 일대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요새도 많고 산악지형이고 사실 공격하는 입장이 너무나 불리한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대부대가 기동하기 편한 장소가 아닌데요. 이게. 네, 서로 승부가 안 나요. 로렌 지역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프랑스 1군과 2군 사령관들은 조프르한테 막 전문을 보냅니다. 장군님, 우리 여기서 확확 밀어붙이게 됐잖아요. 왜 우리 지원 좀 안 해주십니까? 왜 예비대 안 써요? 왜 좀 더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프르가 이때 장군은 내가 알고 있는 계획이랑 좀 다른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조프르의 17호 계획 설명할 때 조프르가 디테일을 다 안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조프르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벨기에 쪽으로 독일이 크게 치고 들어오면은 조프르 입장에서도 굳이 알자스로엔을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예비 계획을 가동을 해서 다시 좌측으로 전력을 슬슬슬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렌 공세가 굉장히 빠르게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17호 계획에 의해서 프랑스 1, 2군이 너무 빠르게 격퇴당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도된 바도 있었어요. 네. 자, 원래는 이제 크게 휘둘러서 돌아가야 하는 독일군의 주 진격로. 그 다음 진격로는 어떻게 지금 진격이 됩니까? 좀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1군 같은 경우는 리에주 통과한 다음에 바로 수도인 브뤼셀로 가겠다. 네. 2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핵심 지역이었던 나무르로 간다. 남이에요. 그리고 3군은 나무르의 동남쪽에 위치했었던 디낭을 향해 진격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과를 간단하게 보면은 8월 18일 날 벨기에군이 수도 브레스를 버리고 철수해요. 엔트워프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그래서 독일군 1군이 브레셀에 거의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8월 23일 날은 독일군 2군이 나무르를 함락시켜요. 그리고 사실 저 나미르가 굉장히 중요한 자연 강들의 사이에 이 꼭지점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요새들을 강화해갖고 여기를 원래는 프랑스 5군이 빠르게 와서 벨기에군과 합세해서 이쪽에서 독일군을 맞받아쳐야 되는데 프랑스군도 네. 지금 이쪽으로 부대 진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독일이 잽싸게 이쪽에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점 보면은 벨기에가 저항을 하긴 했는데 독일군의 큰 타임테이블로 놓고 봤을 때 독일군은 약간 이틀 정도 지체됐다. 이틀.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런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독일군은 사실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뭐 나무리부터 시작해서 엔트워프 같은 항전했던 그런 요새들을 장악하고 포위하기 위해서 사실 우익에 있는 공격군에 5개 군단을 썼거든요.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서 포위전을 위해 병력을 나누게 됩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뭐냐면 벨기에군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교량도 파괴시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철도를 다 파괴시켜 놓고 갑니다. 그래야겠죠.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1군과 2군, 3군이 가면서 병력이 또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해야죠. 보충해야 되죠. 보급을 어떻게 후방에서? 갖고 와야죠. 병참이 되는 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철도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망치 엄청나게 멀리 가가지고 힘을 계속 써줘야 되는 망치가 공격력이 떨어지는 더욱더 빨리 기울기가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벨기에를 통과함으로써 영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실제로 8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프랑스 북부 해안에 상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영국 육군이 총병력이 한 25만 명 정도 됐는데 문제는 반 이상이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많이 가 있던 데가 인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병력 데리고 오려면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려갖고 그렇죠. 일단 있는 상비군 6개 사단을 갖다가 잽싸게 출동 준비를 갖춰서 벨기에로 보냅니다. 2개 군단이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6개 사단을 2개 군단으로 편성을 해서 보내고 그 사이에 총동원을 선포하고서 키치너 원수가 이때 전쟁 장관에 임명이 돼갖고 이때부터는 체계적인 동원 계획을 세워요. 일단 10만 명 단위로 소집해서 훈련시킨다. 그래서 10만 명이 차면은 그걸 6개 사단으로 만들어서 계속 보낸다. 그래서 앞으로 50만 명을 더 소집하면 30개 사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을 벨기에로 보낸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에 가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영국 육군의 강점이 사실은 상비군용을 만드는데 개정한 다음에 실제로 모집을 하니까 정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징병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원 입대를 했던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그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다 신청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당시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아미 오피스라고 하는 간판이 붙은 곳에 이게 육군 징병 사무소인데요. 표정도 굉장히 밝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진을 보면은 그 영국이 병력의 부족을 금세 극복하고 투입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이해가 되죠. 사실 영국군이 지상군을 보내는 거는 정말 지금 드문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디로 보낼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어디로 보낸다라는 게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싸우는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진 부분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어요. 하나가 엔트워프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엔트워프로 가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왜 참전하느냐, 벨기에를 구원하러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분을 달성하는 데는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정부가 글로 갔으니까 그걸 보호한다는.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고 명분은 달성하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안은 뭐냐면 아미행의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선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비록 이제 연합작전을 하러 가지만 우리도 엄연한 주권국가 아니냐. 우리의 군대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판단을 내가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안이 뭐냐면 모베주로 가는 겁니다. 모베주. 예. 근데 여기로 가면은 프랑스의 좌의 끝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프랑스의 좌측면으로 가서 프랑스랑 함께 싸우겠다. 협동작전을 해야죠. 사실 군사적인 어떤 실익, 프랑스가 원하는 가장 안이 이거였던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되게 재밌는 건 주로 해군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슐레스비 상륙입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작전처럼 독일 북쪽에 슐레스베이로 확 차고 들어가가지고 독일군의 허를 찔러버리겠다. 야, 베를린 노린다 막 이렇게. 네, 이 여러 가지 안 중에 결국 선택된 거는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 프랑스랑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모베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영국군이 상륙을 하면서 독일군의 이 슐리펜 계획, 소몰트케 계획, 이게 뭐 변동 상황이 생깁니까? 애언자십니다. 엄청나요. 생겨요. 일단 길을 틀어요. 일군이. 큰 작전 변경이네요. 그전에는 일군 같은 경우는 거의 서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도인 브리시를 함락시킨 다음에 거의 해안 쪽으로 약간 비슷하게 가는 루트인데 영국군이 상륙했다? 그러면 자칫 제가 혼자 가다가는 영국군한테 어때요?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1군과 2군과 3군의 협조를 잘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 2, 3군의 가운데에 있었던 2군의 빌로브에게 네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1, 3군 안 떨어지게 잘 통제해라고 하면서 1, 3군에 대한 작전 통제를 줘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클루크랑 빌로브가 나이가 똑같아요. 68세. 네.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성향이 달라. 클루크는 되게 좀 약간 성급해. 좀 급한 스타일. 우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빌로브는 소심하고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클루크 입장에서는 어때? 빌로브 그거를?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결국에는 나중에 클루크가 계속 반발하면서 10일 뒤에는 이 작전 통제가 취소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일군에게 너 방향 틀어라고 했을 때 클루크는 좀 속으로 좋아했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가면 어때? 파리 쪽으로 훨씬 더 빨라지죠.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슐리펜이 의도했던 거랑 어때? 길이? 다르죠.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는 이 계기가 영국군 상륙작전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군이 내려오면서 8월 23일 몽스라는 곳에서 예상 외의 군대랑 조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몽스 전투인 거고 2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르강 그 다음에 메즈강을 향해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에 또 누가 올라옵니다. 프랑스군이에요. 공격을 해옵니다. 엘랑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3군 같은 경우는 디낭을 함락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베시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사실 이 사람은 뭘 해줄 수 있냐면 프랑스가 엘랑하면서 5군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5군의 테러를 차단시켜가지고 포위섬이라 쓰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과연 잘 됐을까요? 근데 이제까지 보면 양측의 계획이 타이트하고 정교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교전 양상 계속 조우전이네요. 프랑스군 총사령부가 여기에 독일군 주공인지 아닌지를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군대를 보내야 할지 아직 판단이 안 돼. 프랑스 5군 같은 경우는 이미 독일군 2군, 3군과 조우를 하면서 독일군이 만만치 않은 규모가 왔네? 라고 하면서 조프르한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조프르가 무시해버리죠. 랑자크는 우리가 포위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조프르는 아닐 거야. 조금 더 보자. 아닐 거야. 그쪽으로 독일 주공 안 올 거야. 약간 이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프랑스군 특유의 엘랑을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참아내는 지휘관의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랑자크랑 조프르가 계속 갈등을 겪게 되고 나중에 랑자크가 해임이 되거든요. 랑자크는 제가 봤을 때 잘 싸우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의 평가에서는 말 안 듣는다. 약간 너무 수세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듣긴 했는데 결국 이때 조프르가 프랑스 5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저기 아까 샹부르강이랑 메즈강 있잖아요. 그 일대 네가 먼저 공격해라고 하는데 사실 21일에 이미 벨로브의 2군이 상부르강을 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랑자크 예상보다 어때? 독일군이 훨씬 더 빨리 왔죠. 이로써 프랑스군의 북동쪽으로 딱 공세하려는 17계획의 일부가 사실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자 조프르도 어때요? 심상치 않구나.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군한테 다시 너희 메즈강과 샹부르강 그 사이 뒤쪽으로 철수해라. 빠져라. 근데 이게 이제 독일군 입장에서는 빠지기 전에가 사실 뭐였습니까? 호기. 기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 해줘야 되냐면 독일군 3군이 뒤를 막아. 기베 쪽으로 가가지고 나타났어야 되는데 3군이 안 움직여. 왜요? 3군이 그 호기를 빨리 캐치를 못했습니다. 늦춰진 거예요, 진격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로브가 되게 신중한 성격인데 3군을 못 기다리고 급히 공격해요. 그러면서 프랑스 5군을 8km 남쪽으로 밀어내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3군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큰 타격은 가하지를 못했던 거고 프랑스 5군 입장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누가 오는 게 보입니까? 3군이 나타나는 게 보이니까 더 뒤로 내려가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까지 느낌을 보면 소몰트케가 정말 이런 말 나오거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잘 안 돼. 아니 왜냐면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뭐 정말 그럴싸하고 뭐 멋들어진 작전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벨기에는 쟤네들은 왜 절로 빠져? 하면서 엔트워프로 뒤로 빠졌죠. 영국군 들어와가지고 지금 바깥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바깥쪽으로도 못 돌게 됐죠. 내려가는데 얘네들은 누구야? 갑작스럽게 조우전하게 됐죠. 아, 야, 왜 니네들은 안 도와주고 왜 저 뒤 포위 전멸 안 해? 계속해서 돌발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영국군과 조우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몽수전투예요. 근데 영국군은 프랑스 좌익을 지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 조금씩 진격하다가 8월 22일 날 탄광도시입니다. 몽수가. 이 몽수에 다다르게 돼요. 영국군에게 딱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여기 독일군이 온다. 여기서 방어를 해라. 영국군이 창호를 파고 방어 준비를 딱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 일군이 나타나죠. 근데 영국군은 총이 뭡니까? 리엔필드죠. 숙련된 모병제잖아요. 직업군인, 상비군, 직업군인입니다. 훈련이 엄청 잘 돼 있죠. 빵빵빵 쏘는 독일군이 엄청나게 당황했죠. 그래서 경기관총을 들고 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밤의 전투에서 독일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사실 영국군에서도 결국은 물러나긴 했지만 이 전투는 우리가 정말 잘 싸웠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군이 물러나게 된 것도 결국 오른쪽에 있었던 프랑스 5군이 아까 샹부르강에서 뒤로 밀려나면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인 유지하느라고. 그렇죠. 독일군에게 큰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 지금 전쟁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독일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 동프로이센 코앞으로 드디어 러시아 스팀롤러가 지걱지걱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기묘하게도 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리 쪽에서 나가는 쪽이 완만하고 독일 쪽 방면이 가파르게 깎여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지금 가파른 쪽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방어하는 쪽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선 저게 천연의 방벽같이 작용하는 거죠. 파리 베르댕을 잇는 선이 여기가 뚫리면 안 돼요. 마른 강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왜냐하면 미국의 신문에서도 미라클이라고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독일군이 물러가면 연합군 입장에서는 쟤네가 왜 갈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헨치 중령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는 애들이 많았죠. 여기서 야사하고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알고 싶다. 들어보고 싶습니다.